저에게는 금쪽 같은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 위로 전해졌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날 병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작게 울던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세상 모든 고통에서 지켜주겠다. 그땐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월급은 늘 빠듯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챙기고 밤새 기저귀를 갈고 낮엔 손수건을 삶으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 제 삶의 중심엔 오직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딸이 기어다닐 때 처음 부른 말도 엄마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엄마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안고 웃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퇴근만 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딸에게 집중했습니다. 내가 받은 무심함을 아이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크게 하지도 않고 남을 다치게 하는 법도 없었죠. 놀이터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뺏어가도 그저 조용히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그냥 다른 거 가지고 놀래?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세상 눈치를 보는 게 혹시 내 모습 때문은 아닐까 싶어서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교문 앞에서 작게 손을 흔들며 뛰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놓아야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도시락 속 반찬은 제 하루의 전부였거든요. 그 아이가 먹어줄 그 한 끼에 제 정성과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모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딸의 교복을 다림질하고 저녁이면 숙제하는 아이 옆에서 빨래를 개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조로움이 이상하게 행복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끝날 무렵 딸은 언제나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가 될까?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죠. 무엇이 되든 괜찮아. 단 내 마음이 따뜻한 사람만 되면 돼.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엄마 같은 사람 될래. 그 말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상이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자 조금씩 거리가 생겼습니다. 문을 닫고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죠. 세상이 점점 험해지는데 아이가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혹은 내 품을 벗어나면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방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은 집에 없고 그 시간의 정적 속에서 제 마음은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조차 딸이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올 때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빛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엔 딸이 매일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손끝이 트고 눈밑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요. 저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서 밤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들고 들어갔습니다. 딸, 너무 무리하지 마. 세상은 점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딸은 늘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믿어주니까. 나 힘나. 그 한마디에 저는 매번 울컥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수능이 끝난 날,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끝났어. 수고했어. 엄마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 그날 밤 딸은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학교에 합격한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딸보다 더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그 한 통의 합격 문자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웃었죠. 우리 딸이 드디어 해냈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엄마가 없어도 잘 지내는 아이가 되었고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 방안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식탁 위에 두 그릇도 허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결국 떠나보내는 연습이구나. 그럼에도 딸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면 항상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끝났어.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타고 아이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방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제게 엄마 밥이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한마디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딸은 어느새 사회인이 되었고 첫 월급을 받아 제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번 돈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딸은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엄마, 나 여기까지 오게 해준 사람은 엄마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베개 밑에 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딸이 독립하고 나니 제 하루가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엔 출근하는 남편의 등만 보고 저녁엔 텅 빈 식탁만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었어? 딸은 늘 밝게 대답했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늘 그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게만 향하던 시선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향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자라면 사랑을 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보고 싶네. 어떤 사람인지. 며칠 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만간 인사시켜 줄게. 엄마 아빠한테 잘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어쩐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잘할 거야라는 말이 마치 미리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이라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제 삶이 곧 딸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니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마음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 순간의 긴장감,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점잖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반듯하고 인사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묘한 냉기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딸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10살이 넘게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남자와의 결혼을 정말 괜찮을까? 그런데 딸은 한없이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든든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그 남자는 예의가 바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까지 어딘가 낯설고 불투명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주말마다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퇴근 후 잠깐 차 한잔 하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밤이 되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맞은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그 자리에 앉아 회사 얘기를 쏟아내던 딸이었는데 이젠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시침이 자정을 넘어갈 때쯤이면 문이 열리고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늘 미안하다는 듯 엄마 피곤해서 먼저 씻을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의 세상에 이제 제가 없다는 걸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 남자를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함께 한식당에 갔다는 얘기, 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 사소한 문자 하나에도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애가 다 컸잖아. 연애도 해야지.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딸이 너무 빨리 마음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머리를 묶던 아이가 처음으로 풀고 나갔고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좋다는 말 속에 이미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그 사람 집에서 인사를 드렸다고 했고 퇴근 후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섞어 썼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나 걱정해줬어요. 엄마, 그 사람이 회사 앞에서 기다려줬어요. 그 이름이 거듭 나올수록 제 마음속엔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일이 늦는다더니 다음 날 아침에야 들어왔습니다. 밤새 불을 켜놓고 기다렸는데 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잠깐 쉬다 왔어요. 그 말 속엔 이미 우리 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자주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옆에서 웃고 있던 그 표정, 예의 바른 말투, 정중하지만 차가운 손짓,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불안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 첫사랑의 감정,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잠시 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딸 스스로 깨닫겠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같이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너 정말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냐?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떠올린 남자의 얼굴, 그 옆에서 환하게 웃던 딸의 눈빛,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믿어야 하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지금껏 지켜온 세상, 제가 만들어온 모든 안정이 그 남자 한 사람에게 흔들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은 평소처럼 쏟아졌고 커피포트에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아침을 함께 먹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날 이후로 딸은 예전처럼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를 피하는 듯한 눈빛, 그 눈빛 속에서 딸은 이미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제 얼굴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아도 그가 제 마음을 눈치챈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며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엔 오래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네.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을 이제 제 품에서 완전히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커튼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도 TV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아이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바라보는 부모의 몫은 결국 인정이라는 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뒤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는 일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태어났던 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이제 제 손을 놓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프고 또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누군가의 세상을 떠나보내야 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결심이 완전한 평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웃는 딸의 모습이 여전히 아득했고 그 옆에 남자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이상 딸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 세상으로 가야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며칠이 지나고 딸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말뿐이었는데 이제는 상견례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말을 남편이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희미한 기대, 혹시 딸이 다시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그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불안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이 차린 반찬들을 보면서 딸의 첫 생일상을 준비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고작 1살이던 아이가 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검은 양복을 꺼내 입었고 딸은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딸의 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보내야 하는구나. 식당은 도심의 한쪽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길게 놓인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수저와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늘 그렇듯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부모는 단정한 인상의 과묵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오갔고 가볍게 웃는 얼굴 뒤로 서로를 재는 시선이 오갔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눈치챘습니다. 딸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불안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자 남자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정된 일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언제쯤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식탁 위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남편은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봄이 좋겠네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해졌습니다. 결혼 날짜는 봄으로, 식장은 남자 쪽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손수건으로 제 어깨를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손길도 곧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겠지.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봄이 오면 정말로 떠나겠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로가 짙게 내려앉은 눈과 말라붙은 입술, 그 얼굴엔 묘한 평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인정한다는 건 때로는 포기보다 더 아픈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딸의 방에는 웨딩드레스 사진이 쌓여갔고 거실 탁자 위엔 청첩장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도 결혼 준비도 모두 혼자 감당하려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예식장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고 딸은 신혼집 인테리어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엄마, 이거 봐. 너무 예쁘지?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두려움이 아닌 설렘만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다행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날짜는 정해졌고 청첩장 인쇄가 들어갔으며 혼수도 차근차근 채워졌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 피팅을 하던 딸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의 딸은 눈부셨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둘러싸인 채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은 어릴 적 첫 운동의 날 하얀 운동화를 신었던 그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서 있던 신랑의 표정은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여. 성실한 사람 같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그 남자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이 이상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잠든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딸은 웨딩 사진을 들여다보다 그대로 잠든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그저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결혼이 우리 딸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식장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 천장 너머로 쏟아졌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고 저는 신부 어머니용 코르사주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님, 정말 예쁘네요. 사위분, 인상 참 좋네요. 그 말들 속에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혼잡한 예식장 복도 한쪽에서 우연히 들려온 한마디가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정착해야 할 텐데.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신랑 쪽 하객이었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순간 귀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번에는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병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신랑의 과거에 대해 들은 적도 의심한 적도 없었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의문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 하나가 결혼식장의 밝은 조명 아래서 한 줄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의 축하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건 위로도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숨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사진 속의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신랑은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한 줄의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거실엔 여전히 꽃다발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의 하얀 드레스,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딸의 얼굴, 모든 게 현실인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며칠 동안은 공허했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면 그대로였습니다. 침대맡에 걸려있던 작은 인형,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 모든 게 손대기 어려울 만큼 생생했습니다. 그곳에 아직 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신혼집을 구했다고, 그게 친정 바로 옆 동네라고 말했을 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멀리 떠난 게 아니구나. 이제는 결혼했지만 그래도 매일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딸이 이삿짐을 나르러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벼운 상자를 들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부쩍 작아진 어깨로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집의 여자가 되었지만 그 표정 속엔 여전히 제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사날 저녁 딸이 새집 정리를 하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이 보였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스치듯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이 조금은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생각이 가슴속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이후로 매일 아침 커튼을 젖히면 바로 딸의 창문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불이 켜지면 딸이 일어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커피잔을 들고 있는 실루엣이 보일 때면 괜히 미소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까이서 딸의 하루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 집 창문이 보이면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딸이 간혹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남아서 가져왔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딸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진 않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딸이 내 옆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딸의 집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로소 딸을 떠나보낸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딸의 웃음과 젊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딸은 매일 웃는 얼굴로 집을 드나들었고 퇴근 후엔 신랑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창문 밖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서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신혼집에 놀러 가면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딸은 반듯하게 정리된 거실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골랐어요. 작은 화분 하나, 커튼의 색깔 하나에도 딸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딸의 마음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이 괜한 기우였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예의 바르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자리를 가질 때면 제게 공손히 수저를 놓아주었고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자연스럽게 챙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반짝이던 눈빛이 흐려졌고 웃을 때조차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가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딸이 반찬통을 들고 찾아올 때면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제가 그렇게 말하면 딸은 애써 웃으며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오후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집 불이 켜졌다가 다시 꺼지고 한참 뒤에야 다시 켜졌습니다. 그 불빛의 간격이 이상하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곧바로 들어오던 딸이 요즘은 한참이 지나야 집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
문득 복도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딸의 집 앞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조에 담긴 날카로움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눈앞에 계속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자처럼 짙어져가는 표정,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듯한 눈빛,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우연히 딸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고 손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지만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딸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요? 그 말투는 여전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피곤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 입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말을 하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웃었고 신랑은 여전히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 빈틈 속에서 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불빛이 꺼진 딸의 창문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하지만 그 바람이 이미 늦은 기도였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비 냄새가 가득했고 주방 창문을 열어두니 눅눅한 바람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오이 무침과 간장게장,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딸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식탁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반찬통을 하나씩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거면 며칠은 충분하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지만 젖은 공기 속에서 차가운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딸이 금세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억지로 밝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딸은 놀란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도 다 됐을 텐데 반찬 좀 가져왔어. 저는 자연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물컵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공기에는 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저는 괜히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냄비는 식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직 저녁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아직 퇴근 안 했니? 무심하게 물었지만 그 질문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고 손끝이 식탁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야근이에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많대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벽 같은 무언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다들 바쁘지. 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딸은 반찬통을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분주했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이 다시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번졌고 그 위로 제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며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속 어딘가가 철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분명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의 표정, 그 흔들리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워도 딸의 집 창문 불빛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밤이 깊을수록 점점 더 희미해졌고 마치 무언가를 감추듯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밝게 웃었지만 그 미소가 눈가까지 닿지 않았던 그날의 표정, 무언가를 숨기듯 시선을 피하던 그 순간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면 바로 건너편 딸의 집이 보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흐릿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그 빛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을 저는 매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돌아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오직 시계 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딸의 집 창문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11시,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현관 쪽 불빛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몸은 약간 비틀거렸고 손에는 뭔가 봉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은 그때까지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가로 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에도 바람이 부는 새벽에도 습관처럼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위는 늘 늦게, 아니 거의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야근이 잦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될수록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창문 불빛은 늘 일정했습니다. 밤 10시쯤에 켜지고 자정 무렵에 꺼졌습니다. 그 불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사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은 무엇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가 다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골목 끝에서 바람에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위가 집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얼굴로 괜찮아요라고 웃었을까? 그때 문득 제 입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 말은 낮게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은 곧 직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창가에 섰습니다. 사위의 귀가 시간은 어김없이 새벽 2시. 딸의 불은 항상 자정 전에 꺼졌고 그 사이에는 길고 길게 이어지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가는 결혼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진 창문 아래에서 딸이 혼자 앉아있을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딸이 결혼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에 시작한 결혼은 여름을 지나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딸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간단히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반찬통만 바꾸어 가던 딸의 손끝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고 웃을 때조차 입가보다 눈가의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괜찮니? 힘든 일 있는 거니? 하지만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저를 볼 때마다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는 너무 얇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늦은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붙어 있었고 코끝이 시뻘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와서 안겼습니다. 그 품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릴 적 학교에서 울고 돌아오던 그때처럼 그 아이는 다시 제 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가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딸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방 안엔 빗소리와 울음소리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이혼만 5번 했대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실체를 드러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엔 울음 자국이 번져 있었고 입술은 꽉 깨물려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허망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만 5번이라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었던가요? 언제나 예의를 갖추었고 말 한마디 흐트러짐이 없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딸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마치 그 말을 뱉는 것조차 죄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어깨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 눈물인지 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가 꿈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있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그리고 왜 끝내 나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을까? 새벽녘 창밖에 비가 멈췄습니다. 하늘은 흐릿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다시 이 아이를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이미 예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곧 폭풍이 되어 돌아올 일이라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시계 초침이 고요한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무릎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울음은 잦아들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의 체온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그 모든 시간이 그 떨림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방 안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그제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지금도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시계 소리도 빗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엔 울음으로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속엔 믿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딸의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위로도 쉽사리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 그만 잊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순간에는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딸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여명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속엔 아직 차가운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상처받은 딸을 위로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다고, 이 일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누가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눈으로 보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속엔 이미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 그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속에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수없이 망설였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입으로 내 딸의 결혼이 어떤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낯선 긴장감이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장소를 정하자는 말에 가까운 카페를 골랐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창가 자리에서 사위를 마주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언제나처럼 말끔했습니다. 단정한 셔츠, 깔끔한 손목시계, 그 외형 어디에도 혼란이나 후회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혼을 5번이나 했었다는 게 사실인가? 사위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식사 메뉴를 고르는 사람처럼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그는 그제야 시선을 들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시선을 맞추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장모님 딸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말 안에는 이유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획처럼 예정된 일처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정리하듯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짧은 인사만 남기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작아질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커피 향이 퍼졌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딸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의 밥그릇은 언제나 식은 채로 남아 있었고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그 집의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딸의 눈빛은 텅 비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젊은 얼굴에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는 법도 울 수 있는 힘도 다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자고 말했을 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이토록 절망적으로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방은 거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닫아둔 채 앉아 있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세상에 처음 안았을 때처럼 다시 안아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록 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엔 아직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딸이 이혼한 뒤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엔 언제나 식지 않은 국이 남아 있었고 딸의 방은 늘 커튼이 쳐진 채 고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이는 딸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말로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이미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엔 상처와 모멸,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딸이 잠든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으려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이건 단순한 결혼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을 속이고 짓밟은 사기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그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두려움보다 먼저 밀려든 건 결심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고소장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저는 처음으로 싸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사위는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모든 걸 부정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방청석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고 그동안의 증거와 진술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사위가 결혼 전 과거를 숨기고 반복적인 이혼과 바람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려 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판사의 얼굴에는 점점 냉정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때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딸은 손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판사는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마치 심장이 멈춘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딸의 흐릿한 숨소리만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제야 제 입에서 아주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의 고통과 울분, 그리고 안도의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사람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엔 미세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딸은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직 모든 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불을 끄고 편히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딸의 집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마음 한켠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창밖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딸의 방에도 오랜만에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따금 딸은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예전처럼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딸 곁을 지켰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리고 조용히 차를 끓여서 내밀었습니다. 딸은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이 아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묻혀있던 빛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 대신 단 한 줄의 약속처럼 제 가슴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엔 아직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딸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에 나와 음악을 틀었고 저녁이면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 손길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웃음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딸의 방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제는 불안이 아닌 평온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딸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하루는 딸이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직접 만든 도자기 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 긴 시간 끝에 도착한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딸은 어릴 적 모습으로 제게 뛰어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다시 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의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치유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서로를 지켜보는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날의 일들을 차분히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봄이 오면 딸과 함께 마당에 화분을 내놓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면 딸은 흙을 고르고 저는 물을 줍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평온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딸의 웃음이 사라졌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고 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고통이 꼭 불행만을 남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 자라난다는 걸요. 이제 딸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혼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가끔 저녁이 되면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바람이 잔잔히 불면 딸은 조용히 웃고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평화가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지켜낸 것이 더 크다는 사실도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그리고 살아있다는 기척들.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아주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구나.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세상에 대한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도, 저도, 그리고 이 집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